안녕하십니까. 다음 수학하고 대치올림피아드 영재 2관이라고 직접 도성초 사거리에 위치한 초등 중심 수학학원이거든요. 수학, 과학하고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는데 이번에 같이 어머님들 모시고 교육청 영재원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다원 수학에서는 3학년, 4학년 이렇게 두 파트 이하라 선생님이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희 영재 2관에서는 대치올림피아드 영재 2관에서는 4학년, 6학년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대치올림피아드 영재 2관 담당하는 청규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도움되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전반적인 영재원 흐름, 어차피 이제 교육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듬해 대학 부설 영재원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사고, 과고, 영재학교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입시의 시작을 이제 교육청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앞부분은 전반적인 교육청을 포함한 영재원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2부에는 박기욱 부원장님께서 이제 대학 부설 영재원 이번에 1차 시험을 진행했었고요. 서울교대, 연대,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제 듣기를 좀 해드릴 거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리고 저희 교육청 준비 내용하고, 이따가 3부에는 다원수학 이하라 선생님께서 교육청의 전반적인 요강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수업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준비한 내용은 영재원을 준비한 이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공계, 물론 요즘은 융합 과정이 많아서 문과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영재원이 많았고 예체능까지 다 포함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공계 엘리트에 대한 시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두 번째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분. 사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건 있어요. 선행 속도, 아이 케어, 그리고 밸런스 맞춰서 플로어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준비한다면 좀 색다른 그동안 학교나 사교육 시장, 학원에서 받지 못하는 다양한 선생님, 특히나 대학 교수님의 전문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교육청 영재원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 영재원까지 가시면 기본적으로 사사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사과정을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통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는 좀 뛰어넘는 책들을 좀 선정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 사사과정 수학을 들어간다면 대부분 아이들이 책을 선정하는데 교수님이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성형대수학 이런 거, 위상동용에 대한 얘기, 대학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읽고 그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 검색하고 주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교수님과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소논문을 작성하는 이런 형태의 수업은 아마 사교육에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선행의 정도가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한 5년 전만 해도 선행의 정도, 이게 아이의 실력으로 대변됐다면 최근엔 좀 달라지죠. KMO도 적정 수준의 난이도, 영재학교 입시나 과거 입시도 적정 수준의 난이도,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그리고 창의 과정에 대한, 융합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충분히 선행의 정도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반, 그러니까 기본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학의 선행에 집착한다고 모든 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온 어머님들의 일부분은 분명히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선행이 좀 늦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초등과정을 끝마치거나 지금 초등과정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영재원을 포함한 대학부설 영재원은 다 그 부분을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좀 다르게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빨리 하고 경시를 진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심화과정, 고등수학을 들어가면서 아이 실력을 키운다는 방향이 있다면, 좀 선행이 늦었거나 아니면 선행은 좀 했으나 잘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된다면 영재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잡아가는 건 수학 실력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영재원에서의 핵심은
실제로 탐구 활동이죠. 산출물을 작업해가지고 실제 교수님 지도 아래 산출물을 작성하는 거고, 모둠 활동을 통해서 같이 과학 같은 걸 실험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부 자사고에는 필수 요소가 자소서예요. 이 자소서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본인의 탐구 활동, 그리고 자기 미래의 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걸 거예요. 자기 반성이죠. 내가 지금 그동안 했던 것들의 시행착오를 자소서에 담을 건 그거예요.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또 리더십이나 배움, 나눔 이런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이 상태를 자소서에 녹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산출물이에요. 대학도설 영재원에서는 산출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박 면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요.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사교육에서 도와줘서 자소서를 작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원칙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본인이 정확하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자소서를 쓰다 보면 넘치게 한다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준비해도 내 걸로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청에 들어가시고 이듬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소서에 쓸 산출물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3년 전부터 발표된 내용인데, 그 빅데이터 활용한 이제 교육 이력을 실제로 계속 영재교육원에서 쌓아가요. 그럼 이제 이게 열람가능, 공공처에서 다 열람이 가능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 선발고사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그럴 수도 있다. 실제로 얘가 영재 이력, 영재원을 다녔고 영재학교나 이쪽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대회를 참가하거나 이런 영재 이력이 남았다면 대학을 입학할 때 열람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지금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영재 이력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영재원을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엔 자기 주도를 확인하고 문제 발견 역량, 그리고 융합 사고력을 평가하는 게 3가지 덕목인데, 이 부분을 준비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에게 수학 학습에 대한, 수학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의 계획에 대한 얘기들은 다 이 부분 평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아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진단, 이력 관리 이런 부분이 실제로 공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초3 이하에서는 이제 예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초3부터 고1까지는 이제 영재교육원과 학교마다 영재학급 아시죠? 그래서 교육청 영재랑 영재학급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도 교육청 영재원이나 대학부설 영재원이 아니어도 영재학급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영재학급은 선생님의 재량이 높아요. 그래서 해당 선생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고,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세간의 평가니까 그 부분만 좀 생각해 주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 고등학교에서는 영재학교 과학부, 대학에서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쓰면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 저희가 읽어드릴 건 이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진입 전 예비 프로그램 운영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아이들 수학적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가지, 선행이 느려서 우리 아이가 과연 선행을 빨리 한 친구만큼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는 교육청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교육청을 준비하고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대학부설 영재원을 하시는 게 영재원에서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학년까지는 서울교대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4학년까지는, 그리고 지금 현재 5학년이면 6학년 때는 서울대나 연대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현재 10월 달이죠. 1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원 이 부분 시즌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발표가 나니까 입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10월부터 또는 11월부터 되겠죠. 11월부터는 실제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선행 개념이 두서 없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해에는 있고 어떤 해에는 없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등의 기본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시험이란 제도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창의적인 풀이를 낼 것이냐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직문직답처럼 글을 읽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뽑아내는 그런 류는 취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연습을 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청의 합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수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실제로는 8월에 나오고 9월에 1차 시험을 보고 10월까지 2차 면접을 보고 11월 초나 중순에 최종 결과 발표가 나오는 게 서울교대 영재원하고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성균관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균관대는 시험이 없어요. 면접으로 끝나는데 성균관대의 특징은 융합 과정이고 수학과학이 정해진 게 아니라 융합이에요. 융합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시험 2차가 면접인데 2차 면접 전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 에세이를 써요. 글쓰기를 잘하는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과학적, 수학적 자기 역량을 창의적으로 기술하면 돼요. 문맥이 좀 약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창의적인 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문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복수로 지원 가능하시니까 성균관대는 또 나름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수업 준비를 못 해주기 때문에 자소서 첨삭 정도, 그리고 이제 에세이를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글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최근에 나오는 토픽들,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그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하나에 집중해 주셔도 돼요. 그 이후에 간단한 10분 면접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검증 단계. 성균관대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한다. 그렇다면 수학에 집중하지 말고 최근에는 이제 성균관대 융합도 많이 하세요.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소서 첨삭과 면접 준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나 연대나 서울교대는 실제로 자소서 단계부터 시험, 그리고 2차 면접 준비, 최종 합격까지 같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육청. 이렇게 저희가 1년 과정을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준비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3월에서 6월달. 특히 7월은 겹쳐있지만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 시간이 3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되는데 대부분 3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요약정리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7월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수학 진도는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기가 배운 부분이 초등과정까지라면 뭐 짧은 기간에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대학 부설 기준이에요, 어머니. 교육청은 보통 자기 학년에 맞추지만 이제 용어 정리는 아까 빠른 시간에 정확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행을 하면 도움이 되지만 수업으로, 저희 수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링은 할 수 있어요, 어머님. 대학 부설 기준으로 수학 진도 부분은 본인이 아는 부분 정확하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름방학 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산출물을 아까 했지만 교육청 영재원을 하게 되면 산출물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한 부분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자료로 잘 가지고 있다가 대학 부설 영재원 할 때 산출물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얻고 느끼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알았고 이런 부분을 잘 기술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자소서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궁금하시면 지금 올해 대학 부설은 다 나와 있어요, 요강이. 그러면 그 부분을 인터넷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항상 아이들과 같이 보셔야 돼요. 혼자 보시지 말고 아이들과 같이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자소서에 문항이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추천서에는 이런 문항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같이 읽고 이제 아이들이 중심을 잡아가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고 가안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는 기술과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이들은 했다를 되게 잘해요. 일기 쓰더라도 밥 먹었다, 놀았다, 숙제했다. 그게 아니라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숙제를 했다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별을 치고 내일 선생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넘어갔다. 뭐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서는
어머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책을 참 많이 읽죠. 어머니들 아이들 책 많이 읽죠. 네, 대답을 못 하시는데 우선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독서 목록을 좀 엑셀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고입까지, 대입까지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독서는 늘 읽고 어머니가 제목과 지은이와 출판사와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느꼈던 기본적인 줄거리나 인상 깊은 목록, 인상 깊은 내용 있겠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기술해 주셔서 쌓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생기부에 그 독서를 내잖아요. 내잖아요. 그때 팁을 좀 해두시면 돼요. 예를 들면 3학년 때는 고입을 하는 친구들은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읽어서도 안 돼요. 2학년 전에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학년 이전에 읽었던 것들을 나중에 다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3학년 때는 읽었던 걸 다시 제출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도 영재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재원에서도 미리미리 좀 쌓아두고 이 영재원에 내가 쓰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자소서의 산출물 주제나 내 미래의 꿈이라든가 연관된 도서들을 잘 기록해야 돼요. 제한된 독서 목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교대 10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읽었던 거 그냥 아무거나 의미 없이 연관성 없이 막 집어넣는 것보다는 연관성을 좀 가지고 독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잘 기록해 두는 게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인상 깊었던 내용을 잘 까먹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언니. 그래서 그 부분 강조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영재원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영재원 수업을 하고 나면 저희 학원으로 같이 오죠. 그래서 지금 밑줄 친 이 빨간색 위에 부분이 저희 아이들 수업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심 업무로 하는 거, 중심 수업을 하는 건 영재원 대비 수업은 굉장히 중심적으로, 왜냐면 이게 메인이에요. 영재원 아이들을, 영재원 준비하는 아이들, 미래 우리 이공계 엘리트들을 위해서 수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최상위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SE는 이게 속진 과정이에요. 좀 빠르게 최상위를 진행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최상위는 심화교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글쓰기를 좀 연습해요. 보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정에 최상위를 풀면 직관적으로 답을 내거든요. 숫자만 끄적끄적해서 대부분이. 그런데 저희는 글을 쓰게 시켜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매력 있는 수업이고, SE 같은 경우는 최상위와 더불어 중등과정 선행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최상위의 4, 5, 6학년의 과정에 있는 중등 내용을 확장해서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등과정 배울 때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중등과정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실력도 많이 늘었고 안정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중등 시작하면 초등과 다르게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막 쏟아져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중등 속진 수업 그리고 중등 극심화 과정까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어머님들 아이들 대상자는 이 부분에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재원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저희 쪽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내방하시게 되면 아이랑 같이 오시면 좋아요. 아이랑 셋이서 어머니랑 같이 얘기 나누면 아이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더라고요. 어머니와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또 아이랑 들으면 어머니가 제가 아이와 얘기 나눌 때 어머니가 옆에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고, 다음 이제 대학부설 영재원 복귀 그리고 이번에 문제 난이도나 내년의 예상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체올림피아드 2관의 박기욱 원장이라고요. 제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양력을 제가 소개할 줄은 몰랐고요. 원장님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계동에서 이제 영재과고반 학생들 지도하면서 입시 지도 많이 했었고, 이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할매대첩국 그 건물에 있었던 FIT 영재센터 거기서 이제 일을 했었던 선생님입니다. 제가 소개할 줄 몰라서 좀 당황스럽는데요. 요 다음 지금 보여드리는 선생님은
저희 교육청 영재원 일요일 날 1시, 4시에 그 4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신 이제 김선우 선생님이시고요. 예전에 YG만에서 한 9년 가까이 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대상으로 전 과정을 수업을 많이 하셨고 초등경시 이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소통도 잘 되시고 또 어머님들과도 이렇게 피드백 잘 이루어지고 수업력이야 뭐 말할 나위 없이 진행을 잘 해주실 선생님이시고 이제 4학년 대상으로 하실 분이다. 저랑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같이 진행하실 분이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8월 9일 날 공고 나온 이제 대학부설 영재원 그 새 학교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사실 제가 이제 수학 선생이다 보니 수학 심화 과정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서울교대가 이제 4, 5학년 대상으로 60명 정도 모집 정원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해둔 거고요. 6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수리정보심화라고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실제 1차 시험 문제 자체도 서로 좀 차별성이 있게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중복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긴 하고요. 이 학생들은 20명만 딱 시험을 보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항상 학생들 선발을 하고 있고 서울대는 이제 18명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 좀 들어가기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또 그 학생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케어를 많이 하다 보니 좀 적은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월 9일날 보통 매년 8월 초쯤에 이렇게 모집 영화 공고가 나고요. 그다음 이제 원서 접수 짧게 진행을 해요. 놓치셔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생각을 해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전형 날짜는 뭐 서로 다 다른 날에 있어서 세 학교를 동시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덜어 있기는 있어요. 여기 6학년, 6학년 보고 서울교대 이제 6학년 시험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문제 이렇게 1차 시험 제목을 적어놨는데 사실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영재성 창의성 검사라고 이름이 살짝 다른 이유가 사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정말 말 그대로 학생들이 창의 사고력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 처음 보는 문제, 아예 어디선가 접해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영재성 창의성 검사는 살짝 그거보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어느 곳에서든 한 번쯤은 겪어봤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출제되고 학생들이 공부를 착실히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형은 뭐 심층 면접은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1차에 통과를 했을 때 세 학교 중에 한 학교만 가서 응시를 하면 돼요. 중복해서 면접 보면 탈락 처리되니까요. 그거는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교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학년이 어려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서류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좀 간소하죠. 교사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학생들 쓰기 어려워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좀 빌리기는 해요. 그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그 심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너무 티나게 학생이 생각하지 않았을 내용들을 써주면 나중에 이제 면접 볼 때 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살짝 학생과 얘기를 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를 통과한 다음에 2차 서류가 따로 있는 거라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추천서, 교사 추천서가 있고 여기서 추천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건 연대는 소속학교 선생님의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 전근을 가셨어도 그분에게 이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영재교육기관 수료증명서 환부라고 서울대는 그 받고 있었는데 연대도 사실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서류 접수를 받았었거든요. 이거 이제 다른 영재원들 이런 수업들을 받았을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이 있는 동량들을 좀 모집을 해보겠다 판단 기준을 삼으려고 했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좀 학습을 좀 많이 된 학생들이 좀 선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어지고 간소화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연대도 마찬가지 산출물 같은 거 좀 있었어야 됐고 다만 이제 서울대는 산출물이 꼭 필요하다. 다만 이게 이제 세부 이내로 하니까 주제를 3개를
정도까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최대. 그럴 때 이 세 개의 주제를 꽉 채우는 게 유리하다. 이게 나중에 면접할 때도 충분히 학생이 장점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무근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서류 준비하다 보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무슨 산출물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문의들이 들어오면 학생이 공부하다가 흥미 있었던 주제가 있었냐, 아니면 그냥 가볍게라도 실험을 해본 주제가 있었냐, 그런 실험들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심화시켜서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주고, 그 본인이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어떠한 성장이 있었는지 이게 정리만 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셔도 되긴 해요. 사실 실험이 아니어도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충분히 산출물로 정리가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과학에 흥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2025학년 전형 요강 특징인데, 방금은 이제 사라진 산출물 준비 말씀드렸고, 연대는 아마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경기도권 학생들도 일부 지원이 가능해서 이번에 조금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6대1 정도 실제로 기존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고, 이제 산출물 준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없거든요. 시험만 보면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요게 올해만 이렇게 될 건지 또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건지 사실은 불투명하긴 합니다. 입학 요강이라는 건 항상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학생들 좀 재능 있는 학생들, 좀 수업을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지역을 조금 넓혔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교대 같은 경우는 아까 60명 모집 정원 60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20명 정도 늘어났고, 한 3년 전인가 코로나 때문에 한창 이렇게 좀 영재원 선발이 원활하지 않을 때 3학년 대상으로도 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험을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로만 학생들이 그냥 서류 제출해서 실험한 거 제출해서 그 부분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좀 합격을 했거든요. 3학년 학생들 중에 수업 진행하기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 좀 이런 형태로 많이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입학 전에는 조금 준비해야 될 게 좀 미리미리, 사실 좀 좀 먼 얘기긴 해도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는 게 학생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후 이제 많이 합격을 했었을 때 그 이후로도 참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철저한 서류 준비는 기본적인 거고, 중등수학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데 왜 중등수학 내용이 필요하냐? 학교별로 이제 시험 문제들이 나온다 보면,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나 중등 심화 과정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서울대나 교대 같은 경우도 중등 이론들이 적용돼서 쉽게 풀어낼 수 있고 또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요.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하고, 학교별 출제 유형 파악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 좀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한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입학 후에는 사실 영재원이라는 걸 합격했다 보면은 학생이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될 거고, 또 영재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름 실력 있는 학생들과 서로 이제 교분을 나눌 수도 있고, 그 학생들하고 서로 어떤 형태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비교해 가면서 스스로 이제 성취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탐구 주제 선정은 학교별로 다 영재 교육과정마다 탐구 주제가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대학부서 영재교육 기출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이번에 연대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사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데 문자가 등장을 했어요. 방정식이고, 그래서 중등 심화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학습이 좀 많이 돼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도 해요. 학생들이 풀어본다고 하면 경시 이론이 반드시
연계된 그런 내용. 중등교과에서 쉽게 배울 수는 없고요. 다만 경시 입문 정도 수준, 아니면 약간 개론 수준까지 배웠을 때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나름 그래도 복잡한 조건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이웃한 소수라는 조건 때문에 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이 숫자 실험이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학생들 말로는 그 쉬운 표현으로는 노가다죠. 노가다해서 답을 찾아내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찾아냈어요. 답 맞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긴 해요. 과제 집착력이 필요한 문제다. 다만 이제 이 시험이 사실 작년도 이제 저희가 복귀한 문제를 봤을 때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대부분의 문항이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이 학생들이 다 맞춰야지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조금 한 2문제 정도 틀려도 합격 가능성이 1차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정수 관련 문항이 10문항이 출제됐다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연대 수학 심화 문제가 11문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단답형이 8문제, 서술형이 3문제. 단답형 8문제는 과학 분야 지원자도 동일한 시험을 봤고요. 이제 확실히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정수론 관련해서 또는 이제 대수 쪽 관련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 대수 정수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나 정수 쪽이 특히나 좀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경시 입문 수준 또는 개론 수준까지 해야지만 해결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고등교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있죠. 수상 부정방정식 지금 이제 공통 수원이 되겠죠. 그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소개가 되고 해결 전략을 배울 수 있으나 다만 그 많은 연습을 하지 못해서 추가적인 연습들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출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수 쪽, 특히나 부정방정식 쪽이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번에 나온 이제 서울대 영재원 그 기출 문제인데 아까 연대 내용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는 메모와 세모를 쓰죠. 확실히 현 교육 과정에 맞춰서 출제를 하고 학생들한테 과한 선행 유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씨가 깨알같이 많죠. 문제 조건도 많고 학생들이 문항이 지문이 길어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놓쳐서 문제 조건을 중간중간 놓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다. 학생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의사고력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학생들이 일일이 많은 경우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6문항이 나왔고요. 전년도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봤을 때는 4문항이 나왔는데 항상 소문항이 달려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6문항 중에 1문항 정도만 소문항 없이 문제가 나왔고 시험 시간이 2시간이라 보통 1시간이면 학생들이 다 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틀린 게 자기가 혹시나 검토를 하면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또 서술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서울대 영재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서술형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사고력 이해가 필요하고 다만 요 문제에 한해서인데 자연수의 성질과 수감각이 좀 필요한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접해보지는 않았을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중교에서 잘 나와 있지도 않는 문제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연습들이 조금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문 긴 거. 근데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는 교대 영재원인데요.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좀 소문항이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 6문항이 나왔고 요 한 문항만 단답형 문제였어요. 교대도. 그리고 나머지 5문항은 서술형 문항이었고요. 사실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조합 쪽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상황들을 꼼꼼히 다 따져봐야 돼요. 어린 학생들인데 이런 거 하나씩 한두 개씩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낸 답이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자기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준비 과정에서도 또는 학습 과정에서도 내가 낸 답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확인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이후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타당성 검토 필요한 건 맞고요. 경우의 수를 셀 때 이제 실수하지 않을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큰 수가 있어요. 작은 수도 있고 큰 수가 있는데, 큰 수들 기준으로 내가 이제 합이 25가 되는 과정들을 잘 분류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여러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했어도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강조해도 학생들 늘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았니? 너 왜 답을 낼 때 그러한 아이디어를 쓰지 않았니? 라고 하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직접 쓸 때는 문제 풀 때는 떠오르지가 않아서 못 풀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내년도 제가 이제 대학부설 영재원 대비 수업을 저희 거의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주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요거는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작년도 서울대 영재원 기출문제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참 독특한 문제들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할 때 쓰는 교재는 기출문제 다수 수록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니까 그 처음 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것들을 조금 수업 시간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영재원 대비 수업은 사실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단계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면 그 전 단계 미리 접해보는 영재학교 입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은 끝났고 이제 다음 이하라 선생님께서 다음 저희 교육청 영재원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운에서 영재 수업 맡고 있는 이하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 모집하고 있는 교육적 영재원에 대해서 요강 시험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2025년 교육청 입시 요강 체크할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강남 서초하고 송파 쪽을 중심으로 먼저 보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80명을 모집하고 있죠. 좀 풀이 많이 열려있는 편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 40명, 과학 40명. 근데 5학년 때는 진급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학생 중에 절반만 5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5학년 학생들은 진급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시험을 보거나 그렇게 선발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가, 지금 지원하는 부터니까 뭐 지원율을 보고 저쪽에는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 시간에 좀 공부 준비를 더 하고 아이가 집에서 빨리 가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단지 너무 모여서 가는 건 안 좋죠. 자, 그러면 강동 송파를 볼까요? 똑같이 3학년 80명, 그 다음에 여기는 4학년이 조금 더 모집 인원이 많아요. 60명인데 진급은 저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50%가 진급한 거에 비해서 여기에는 60명 중에 40명이 진급을 할 수 있으니까 송파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에게 기회가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서초 중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현재 6학년이라면 영재교육원을 왜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걸 고민하실 수 있지만 한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일단 수학만 80명, 그 다음에 과학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뽑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파의 경우는 모두 다 이게 6학년이 많은 게 아니라 아까에 비해서 절반이죠. 6학년 40명이죠. 자, 그 다음에 지역이 대신 나눠져 있어요. 강동구 학생은 한산중이, 송파구 학생은 해누리중이. 자, 그러면 선발 일정 요약을 하기 전에 어머니께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할 때 지금 학교에서 공고를 하고 11월 11일까지 지원을 하자. 자, 아이들이 얘기할 때 아이들이 두 가지 반응이 보여요. 어머님들도 그러시는데, 우리 아이가 영재원에 지원할 만한 아이인가? 우리 아이는 영재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게 맞나? 또 아이조차도 영재원 대비 수업을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 교실에 왜 앉아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뭔가 연필을 줘서 학원에 갑자기 집어넣어준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영재원 수업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듣는 느낌은 아, 나는 나한테 왜 이런 이상한 걸 질문해? 라는 아이도 있지만 재밌네. 이런 거 탐구해 볼 만하네. 그런데 자기가 쓴 답이 다 틀려버리는 걸 알고 아, 내가 그냥 푸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하거나 이런 설명회를 하는 거는 영재원을 만들어서 가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의 테스트를 하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3, 40 정도 점수분이 안 나와요. 한 60점 정도 나왔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친구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12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저는 가능하면 저희 학원이나 올림피아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많이 지원해보고 많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그 설명에 대한 걸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 대한 말씀하자면 교육적 영재원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 꿈을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명확하게 내 꿈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되면 좋겠다라든지 바뀌거나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영재원을 지원하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재밌어 했었구나.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구나. 이 꿈이 바뀐다 하더라도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잘하는 아이든 공부를 할 때 끌려가는 공부가 아니라 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이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1월 16일에서 11월 11일까지가 학생 지원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GED 프로그램에 가서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자, 그 후에 담임 선생님께서 관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되고요. 자, 당연히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대학부서를 최종 합격했는데 영재교육원까지 혹시 나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둘 다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 12월 첫째 주 토요일 항상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현 3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70분간 그러니까 60분간 시험을 보고 15분간 예전엔 면접이었는데 논술형으로 창의인성 2문제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저학년이 3학년 아이들에게 창의인성을 묻는다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시험에 대해서는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창의인성은 보지 않고 창의적 문제 해결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초4, 6과 초3이 이렇게 본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점수가 100점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현 초3학년 아이들은 교사 체크리스트에서 20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지금 당장 난 영재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호기심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표현하고 너무 나만 혼자 하는 숨기는 공부를 안 해야 되겠죠. 자, 초등학교 4학년, 50학년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지원서에 자기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문항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선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대충 쓰면 되는가? 아이가 내가 갖고 있었을 때 호기심이 있는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쓰되 너무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이가 나는 이걸 왜 지원했는지 모르고 이건 엄마가 다 체크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뭘 썼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 체크리스트는 아이가 있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더라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자, 교사 체크리스트는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영재 행동 특성과 창의적 인성을 평가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학교에 여쭤보셔도 우리 아이가 몇 점인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체크하면서 다른 학교 학생보다 우리 학교 학생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기준점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되 우리 아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점이 있으면 긍정적인 평가 요소를 높게 주시려고 노력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체크리스트를 본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높은 수준의 어휘를 사고할 줄 안다, 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빠르다, 관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다.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건 담임 선생님 중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관찰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 주실 때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표현해 주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이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 아이가 지원을 했네, 이 아이가 어떨까라고 더 기억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갑자기 앞에 나서서 저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좀 더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친구, 말로 하는 게 힘들다면 뭐 글을 써서 제출하는 숙제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질문이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필평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머님. 저희가 12월 첫째 주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학 부설과 교육청은 좀 뭔가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공부를 준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멋있는 수업을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거 수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다, 나한테 호기심을 많이 주는구나, 도전적이다, 이런 문제를 주면 수업을 하고 수업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단지 시험을 보고 나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아이가 시험을 볼 때는 몇 문제 정도라고 얘기하냐라면 4문제, 5문제인데 시험을 끝나고 어머님들이 이제 오늘 몇 문제 정도 봤니? 그러면 4문제를 봤다는 친구와 10문제를 봤다는 친구가 있어요. 같은 시험지를 봤는데 소문항을 다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문제라는 건 한 문제에 붙어있는 소문항 개수를 제외하고 큰 문제로 보는 거고요. 학년과 모집과 공통 문항이 있어서 우리 아이는 과학을 지원했으니까 과학만 봐야지, 우리 아이는 수학을 지원했으니까 수학에 집중하고 창의성에 집중하는 거야, 과학 교과 복습은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고 창의적 탐구, 근데 애매모호한 문장이에요. 아이들한테 창의적인 걸 본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러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력은 어떤가, 유창성이라는 건 만약에 3가지 이상의 방법을 제시하여라 그러면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였는가, 창의 독창성은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독특한 의견이 들어가 있는가, 민감 정교성은 이게 좀 더 자기가 관찰해서 좀 더 잘 써져 있는가를 보면서 문제를 풀 때는 모든 아이들한테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수업을 하라는 건 내가 어려운 문제는 다른 아이들도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일단 보자마자 망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풀려는 의지 자체를 빼고 대충 주어진 시간에 3분의 1 정도만 하고 시험이 너무 쉽게 끝났다는 친구와 끝까지 이게 무슨 질문인지, 나는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친구는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은 수학적 완성도도 있지만 집중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이 시험을 끝까지 완성했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의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최근 5년간의 시험지를 기출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풀까예요. 삼각형 넓이가 같은 조각으로 3개를 나누는 방법을 몇 가지로? 4가지로 서로 다르게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선행을 좀 했던 친구들은 밑변을 3등분하면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3등분이 되겠구나. 무게중심을 배웠던 친구들은 이거를 6등분해서 선을 좀 나눠봐야지, 그러면 여기서만 선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3가지까지 아이들이 편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4번째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쪽에서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때는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 그림을 봤을 때 4등분을 하고 가운데를 3등분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들별로 접근성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서 내가 배운 교과대로만 하겠다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청이 좀 학년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도형을 4조각으로 또는 9조각으로 쪼개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답을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냥 저희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4조각으로 내릴 때 이 도형 자체는 3조각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4조각으로 낼까? 하나의 조각을 4등분을 해놓고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풀까를 생각해보자 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다양한 문제를 보다 보면 지금 보면 뭐 헨젤과 그레텔 얘기가 있으면서 자 이렇게 비밀번호 예시가 주어졌는데 자 이 비밀번호를 보고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보라주고 얘기했어요. 자 수리, 창의력, 규칙성 문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숫자 실험 영역이기도 한데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고 보면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이거 찾아냈을 때 저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 있는 숫자를만 보고서 처음에 있는 20과 13은 굉장히 쉽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랬더니 앞에 있는 6자리 숫자의 합이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풀면서 이거 다 더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끙끙대거든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다가 어떤 아이들이 놀랍게 선생님 이 7과 2를 곱하면 14가 되고요. 11과 1을 곱하면 11이 돼요. 이런 관계를 보여요. 근데 이게 학습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칙성 문제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여러 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다가 말 건지 끝까지 해볼 건지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굉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학년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융합과정이죠. 3학년은 생각보다 과학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그냥 과학 교과서 주제를 했던 이유는 자, 최근에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 출제된 적이 있고요. 물질의 성질, 동물의 한사리, 자석의 이욕 이 모든 게 연도를 바꿔가면서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 공부를 더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과학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는 부분이 지금 기간에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는 딱 교과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암모나이트하고 화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뭐 시대별로 지층에 대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발굴을 할 때 가방에 최대한 많이 넣고 4kg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준비물을 고를 때 중요도 손으로 고르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일일이 풀어드리려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기의 중요한 기준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요. 뭐냐면요. 핸드폰 꼭 필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멀쩡하게 계산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파악하고 요구한 질문을 받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참 먼저 기출문제를 푼다는 거는 나는 문제의 의도에 맞춰서 풀고 있는가, 나는 문제 접근성이 맞는가,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은가를 보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바꿔놓은 이유는 자, 5개 물건의 가치를 주고 물건을 만족도 높게 하는 게 이게 해가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게 나오는데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봤던 친구는 문제를 이해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렇다면 작년에는 뭐 사막에 바람이 있는데 자,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었을까 이런 의견 같은 게 해서 소문제가 주어지는 문제가 주어지게 되죠. 자, 이거 외에도 보면 제가 다양성을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단순하게 과학이 아니라 탐사 로봇에 대고 거비, 잠자리, 카멜레온 옳고 장점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내가 기본적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거기다 내용을 붙여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근데 같은 문제의 소문제 보면은 과학적이거나 저렇게 창의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수학을 보는 거. 그래서 초 3학년의 경우는 규칙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시간에 대한 부분들 되게 문제 다양하죠, 어머님들. 여기 보면은 뭐 시간이 일정하게 나누는데 뭐 여기를 2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 8개로 나눠서 셌을 때 뭐 현재 시각은 어떨까? 그럼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막 풀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보는 친구도 있는데 반해서 2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20분을 8등분해서 15분씩 시간을 나눠놓고 그 부분을 옆에다 적어놓고 푸는 경우도 있어요. 수학을 하는 친구들, 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규칙성 문제들이 반복되는 게 뭐 LED 전광판이 있는데 뭐 그 48초마다 색깔이 바뀔 때 몇 초 후에 어떤 색깔을 띠고 있을까? 그 다음에 고장나 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고장났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 이 앞에서 규칙성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문제 이해하고 읽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4학년의 문제였다 그러시면 또 저울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게 돼요. 뭐 수평 방법,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아까랑 똑같아요. 답을 내는 교대나 아니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해서 초등 창의적 문제 해결은 가능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여러 번 시행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한두 개 답을 낼 줄 아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해보는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뭐 이러한 마방진 문제라든지 뭐 문제의 수행 조건에 맞춰서 수를 채우는 문제. 그러면 이런 문제만 나오는가? 아니죠. 논리 추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뭐 삼각형, 사각형 있고 선물이 있다.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보시면 이거 3학년 문제 아니고요. 4학년인데 과학에 대한 문제도 수학과학 공통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좀 더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을 보면은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학년이 올라갈 때 숫자를 나열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몇 칸에 나오는 수, 그 다음에 10 이상의 칸의 개수는 몇 개인가, 1렬을 제외한 수의 합은 얼마인가. 그래서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규칙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완벽한 과학 문제인데 수학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해는 수학 지원인데 과학 문제 출제 비율이 높았던 해가 있고요. 과학 지원인데 수학 출제 비율이 높아서 과학 지원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깊이 있게 뭐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교과에 대한 양쪽을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면서 방향성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뭐 이 발명품의 기능이나 정화되는 장소는 어디고 그 다음에 용도는 어딘가, 얘가 관찰하고 탐구해서 쓸 수 있는 영역, 너무 심화되지 않은 이러한 질문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 대한 좀 달랐던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좀 당연히 좀 드러나긴 하는데 제가 영재교육원 수업을 데뷔를 한 게 20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기준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도형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닥에 놨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규칙성을 보는 이러한 문항이 나오는 애가 있었고요. 또 전혀 다르게 설마 이런 문제가 나겠어? 라는 것은 언어 유형도 언어 창의성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시에 대해서 네모에 들어갈 시를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을 들어가면 절대 문제는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 시를 어떻게 찾았냐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다 동시에 한 말은 선생님 동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수가 뭔데? 근데 앞글자를 봤더니 동수 난 좋아 참 좋아 동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시였는데 앞에는
나는 좋아하고 있다는 글자가 숨어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됐던 아이들은 이 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 분야가 아니라, 자, 지금 본 것처럼 창의 인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마저 마무리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시험 후에 보는 이제 창의 인성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20분간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15분간 두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거의 한 문제는 고정형이에요. 인성이나 이 문제는 너는 어떻게 해결하겠니? 한 문항과 하나는 지원 분야에 대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 반에서 실력이 비슷해서 1, 2등 하는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문제를 알려달라고 했다. 너라면 어떡하겠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애는 과제를 맞췄는데 참고하고 싶다고 했다. 또 어떤 애는 미술을 모든 활동을 하는데 한 친구가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변하지 않고 나타나고 있어요. 답을 쓸 때 착하게 쓰는 모범 정답을 쓰려고 해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거는 누가 착한가를 알아보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사를 쓰는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 조금 불공평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나의 의견이 드러나는 거를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말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해서 이게 3, 4년에 걸쳐서 같은 문제에 계속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서로 다른 단위를 써서 뭐 3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자든지. 그런데 여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6학년은 조금 달라요. 6학년은 초등 영재원이 아니라 중등 영재원 대상이기 때문에 6학년은 이 뒤에 있는 한 문제가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15분 안에 그거를 다 풀어내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합격한 아이들을 봤을 때 이 2개를 다 써서 합격했는가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합격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숫자 카드를 6학년의 경우는 뭐 큰 자릿수를 만들고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이때 버린 카드 뭐 5번째 나올 수는 무엇인가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고 시도해보고 해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난이도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부분은 됐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 강사, 학부모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학생은 즐겨야 돼요. 일단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는 글자가 너무 싫다, 차라리 어려운 문제를 다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생각할 수 있는 거리 나는 끝까지 풀겠어, 재밌게 여겨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문제를 답을 알려주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풀어가 아니라 방향성만 알려주는 안내자가 됐으면 하고요. 부모님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영재 교재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대비했을 때 꼭 한번 반복하고 이게 무슨 질문인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수업을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 4학년은 저희 다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4학년, 6학년은 올림피아드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재교육 준비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각 주제별로 수업의 1강씩 주제를 잡는데 융합적 사고와 규칙성, 수리 공간지각, 논리 추론, 공통문제 창의인성,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맨 끝에 봉투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같이 피드백을 꼭 드리고자 해요. 이유는 아이가 영재의 문제는 시험지를 걷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올 때 굉장히 당당하게 너 시험 어떻게 봤어? 그러면 완전 쉬웠어요. 전 다 맞았어요. 라고 얘기한 친구와 몇 개 못 풀었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합격이 바뀔 때가 꽤 있어요. 완전 쉬운 친구가 틀려요. 쉽게 보고 문제 유형을 너무 많이 익혔어요. 쉽게 나 이 문제 알아. 와 이거 공부했던 거 나왔어. 문제에 있는 지시문을 안 보고 끝에 마무리가 안 돼서 다 틀린다고 쓰고 나온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했던 친구는 몇 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고 이상한데?
내가 왜 알던 거랑 약간 다르지? 라고 고민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시험처럼 본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고 여기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시험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수업에 대고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의고사 형태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간 시험에 들어오기 전에 꼭 교과를 먼저 정복해 주세요. 저희는 8인을 대비 수업이기 때문에 교과 이론까지 정리를 해서 하려면 한 10강에서 15강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 어떻게 풀지 즐겁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좀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문제 완전 조심해 줘야 되고요. 시험 풀 때 아까 말씀드린 못 푸는 기본적인 하나가 시험지를 안 풀고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는데 이땐 당당하게 내가 어려우면 그 누구도 어려워. 다른 애 다 어려워. 내가 제일 똑똑해.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봐주면 조금 더 잘 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풀었다고 생각하는 오답을 계속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원하고 올림피아드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